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이르는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무단 통치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무단 통치에 대한 부분들 쭉 훑어봤습니다. 무단 통치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1910년대 독립운동, 그다음에 3.1운동 일어난 거, 그다음에 임시정부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예, 1919년부터 전개되는 일본의 문화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 통치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3.1운동 때문입니다. 일본이 아주 강력한 탄압을 하는 무단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은 그 일본한테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뀌어요. 좀 더 교묘하게. 이 조선 애들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안 되겠구나. 이제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실시한 것이 문화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문화 통치라는 이름보다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통치에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제목이, 단원 제목이 보면 이름뿐인 문화 통치라고 되어 있죠. 말은 그럴싸합니다. 문화 통치. 그전에는 좀 약간 빡빡하게 했지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화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통치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 이제 쭉 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관도 총독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총독은 무조건 육군이나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했죠. 근데 군인이 총독이 되니까 너무 좀 빡시게 지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문관 중에서도 총독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래 되는 건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사실은 모든 경찰 업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헌병경찰제라고 하는데 그 헌병경찰제가 폐지됩니다.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를 실시를 해요. 우리가 일반 지금 보는 그런 경찰 같은 민간인이 경찰이 돼서 그 사람들이 경찰 활동을 하는 이런 보통경찰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모이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내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됐었죠. 잡지를 만들거나. 그런데 이제 각종 단체 조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문을 만든다든지 잡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허용을 해주기 시작해요. 요까지는 내용만 보면 이제 일본은 정신 차렸네.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허용해주네. 좀 이제 제대로 돼가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뒤에 숨겨진 일본의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문관이 총독이 온 적이 있느냐? 우리나라 36년 지배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온 적이 없습니다.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하다고만 했지 사실은 계속 장군들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보통 경찰제가 실시되는데 이제는 헌병이 경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경찰의 기관수라든지 인원수를 대폭 늘립니다. 경찰기관의 기관과 인원을 대폭 늘려버려요. 그래서 경찰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을 허용해주긴 했지만 이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라고 합니다. 근데 삭제하는 것도 잘 안 지키면 그걸 압수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들을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통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일 세력은,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은 탄압을 계속 해요.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도 봐주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고요. 그 대신에 확실하게 친일을 하는 세력들은 적극 후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한테 협조만 하면 너가 키워줄게.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로 문화 통치의 본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통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단 친일 세력, 일본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일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지배에 협조하는 이런 친일 세력을 늘리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민족 중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친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친일판에. 시가 먹고 살려면 친일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죠.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려는 바로 민족 분열 정책이다. 바로 이것이 문화 통치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 두 번째, 산미 정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 쌀이죠, 쌀. 미라는 것은 산은 생산할 산자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을 정식 늘린다는 거죠.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쌀 생산을 이전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시합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들으면 야, 일본어들이 우리 쌀 생산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일본인들의 그런 속셈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뭔가 하면 일본이 엄청나게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일본 본토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의 끝판에 딱 참가하거든요. 자기들이 승전국이 돼요. 그래서 각종 혜택들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안 그래도 공업화가 진행되는데 더 급속히 공업화가 막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쎄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그냥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쉽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농사 안 짓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농사 다 때려치고 전부 다 도시로 다 몰립니다. 일본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아무도 안 지니까 쌀 생산이 안 되고 정작 도시에 노동자들은 많지만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일본 안에서 식량난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줘야 되니까 적어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싼 쌀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그럼 싼 쌀을 어디서 구해올 건데? 조선에서 구해오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자.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조선의 쌀을 늘리려고 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늘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우리 조선 안에 있는 밭을 전부 다 논으로 바꿉니다. 밭농사 짓지 마라. 논농사 지라. 사실은 밭농사도 필요하잖아요. 채소도 키워야 되고 뭐 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논농사 되는 데는 싹 다 논농사 지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논으로 바꿔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어들이 이제 종작이라는 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과학기술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종작이라는 기술도 발달해 있었겠죠. 그래서 종자를 개량해서 만약에 벼 한 포기에 예전에는 쌀알이 뭐 100개 정도 열렸다면 이제는 뭐 200개, 300개 열리는 이런 종자들을 개량해서 심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쌀 생산을 늘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높새바람 이런 것들이 불기 때문에 모내기 하고 나서 가뭄 피해가 크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수리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저수지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저수지하고 진원하고 사이에 수로들도 잘 정비되어 있어야 비가 안 오더라도 그 저수지의 물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벼가 잘 자라는 거죠. 이렇게 수리시설 확충할 때 쌀 생산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확충 이런 것들에 힘쓰게 되죠.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종자 개량하는데 개량한 종자들도 쓰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수리시설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사실 이 비용은 그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주인이 사실 그 비용을 담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비용마저도 토지 주인들이 소장농한테 떠넘겨요. 소장농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소작 때려쳐라. 이 말고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토지조사 사업할 때 배웠죠. 경작권보다는 토지 소유권을 더 우선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농의 권리가 무시됐기 때문에 이때 소장농들은 매우 크게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산미정식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쌀이 진짜 늘어나요. 생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전에 비해서 쌀 생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으로 싹 다 가져갑니다. 늘어난 양만 가져가도 사실은 똑같죠. 그전 쌀 양이나 남아있는 쌀 양이나. 근데 늘어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쌀은 한 100가마 늘어났는데 일본어들이 가져가는 거는 한 200가마 가져가 버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쌀 200가마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100가마를 그냥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정산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정작 쌀 생산이 늘었는데 우리나라 안에 쌀이 부족해요. 쌀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연해주나 만주 등지에서 조나 콩을 오히려 수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통치기간에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이제 문화통치기간에 또 하나 더 일어났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통치할 때 회사령이라는 게 있었죠. 조선인들이 회사를 차려서 부자가 되는 것, 뭐 어느 자본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회사를 차릴 때는 반드시 허가제, 총독이 허가를 해야 회사를 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사령이었습니다.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요 시기가 되면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돼. 신고만 해라고 하더라고. 신고. 좋아진 거죠, 그죠? 이 조선인들도 나 이런 회사 차릴래요라고 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훨씬 뭐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선인들이 회사를 차리려고 할 때 생짜로 자기 돈으로 차려야 돼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보통 보면 회사가 자기 돈만 가지고 차릴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자기 돈이 뭐 회사 전체 차리는데 한 100억 정도 든다. 근데 내 돈이 한 70억 있다. 그럼 한 30억은 은행에서 빌려요. 70억이나 이런 걸 담보로.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얼마 회사 차리기만 하면 돈 벌겠네. 그럼 30억 금방 갚겠네. 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득이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인데 조선인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100억 정도 돈 들여서 회사를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짜리 회사밖에 못 차려요. 반면에 일본인들한테는 100억짜리 회사 차리려는데 내가 돈이 뭐 10억도 없다. 그래도 100억 다 빌려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차려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크게 부자가 돼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을 수탈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화통치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학습지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죠? 학습지 모두 완성해서 위드랑에 올리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